추석 전날 새벽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지팡이 하나. 그 옆으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례상 준비 재료들이 보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왜 그 계단을 그렇게 급하게 올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52,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가족에게 일어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추석, 그러니까 올해 명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시댁살이가 만들어준 생채시계였죠. 부엌으로 내려가는데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나무 지팡이를 쥐고 계셨고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주무시지 그러세요. 명절이잖니. 며느리 혼자 고생시킬 수 없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어머니 특유의 그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한순옥, 올해 78. 결혼하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신 적 없는 분이셨습니다. 역시 오늘도 그러시는구나.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무껍질을 벗기는데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미선아, 나물은 내가 다듬을게. 너는 고기 준비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편히 계세요. 즉, 맨날 혼자 다 하려고 들어서 어머니는 다시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항상 저렇게 차가우신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봐야 답 나올 일이 아니니까요. 오전 9시쯤 남편 정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준비 많이 됐어? 응, 거의 다 됐어요. 오빠는 차례상 테이블 좀 꺼내줘요. 아, 그래. 근데 형님네는 몇 시에 온대? 점심때쯤 오신대요. 남편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30년째 똑같네. 명절 준비는 언제나 며느리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시누이 정혜숙은 올 때부터 옳게 고생 많아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면제받곤 했죠. 오전 11시 2층에서 짐을 가져오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빈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계단참 중간쯤에서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간장 어디 있어? 응? 찬장 제일 왼쪽에. 뒤돌아 대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헛디뎌졌습니다. 아! 순간 온몸이 공중에 떴고 다음 기억은 계단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미선아, 미선아.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급히 다가오셨습니다. 어떡해. 얘가 왜 이래. 여보, 일어나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들어 대답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리가 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여요. 뭐라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저는 한빛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엑스레이, MRI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가? 진짜로? 하지만 이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그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척추 2번 손상이 심각합니다. 특히 요추 3번, 4번 부위에 골절과 신경 손상이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3개월 정도 집중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반신 감각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하반신 감각 회복이 쉽지 않다고? 그럼 저는 평생 못 걷는다는 건가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고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와 아들 민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마나 놀랐어요.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보다 당혹스러움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습니다. 추석 이틀 전 달은 밝고 둥글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평생 이렇게 못 걷는 건가? 남편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가족을 위해 헌신한 30년.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살아본 적 없는 30년. 그런데 이제는 그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걸까요? 정말이지, 이럴 줄 알았다면 그날 아침 그 계단을 그렇게 급하게 오르지 말 걸 그랬습니다. 간장 하나 때문에, 단 한마디 대답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번 첫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답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간호사가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통증은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지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입에 붙은 말버릇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고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다리 운동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감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침을 찔러도 뜨거운 물수건을 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남편의 얼굴에서 인내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뭐래? 언제쯤 퇴원할 수 있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대요. 그래. 짧은 대답 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힘내, 괜찮을 거야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없었습니다. 2달째 병원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병실에 와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미선아, 이거 봐. 이번 달만 300만 원 넘게 나갔어. 미안해요. 제가 빨리 나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의사도 확실한 말을 안 하고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실에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회사 일찍 가야 해서 그 말을 남기고요. 석 달째 되던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 셋이 진료실에 앉았습니다. 3개월간 지켜봤는데요. 안타깝지만 하반신 감각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장기 요양시설이나 집에서의 간병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진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이라고? 그날 저녁 시누이 정혜숙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큰 가방을 든 모습,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옳게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근데 말이야. 시누이는 남편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옳게 상태가 이러면 집에서 돌보기 힘들지 않아? 우리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요양병원 있는데 거기 시설 괜찮더라고. 누나, 그건 오빠도 회사 다녀야 하고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 올케한테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전문 간병인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 대화를 침대에 누운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제 의견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짐이 된 건가? 그날 밤 자정이 넘어 남편이 병실에 혼자 다시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자고 있어? 아니요. 안 자고 있어요. 남편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선아, 이거.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우리 이제 서로를 위해서 이게 맞는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 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나이가 있잖아. 56이야.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생각해야 하고, 너도 요양병원 가면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더 나을 거야.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30년이 뭐예요? 제가 오빠 뒷바라지한 30년이요. 오빠 사업 실패했을 때 친정에서 받은 전세금으로 빚 갚아준 것, 아이들 키우느라 제 꿈 포기한 것, 시어머니 모시고 명절마다 혼자 차례상 차린 것. 그게 다 뭐예요? 그건 나도 고마워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다고요? 제가 다쳤으니까 이제 짐이 되니까 버리겠다는 거죠? 버린다는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미선아.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준아.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나무 지팡이를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내가 며느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다 들었다. 이혼?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어머니,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아내가 아플 때 버리는 게 부부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너보다 며느리가 더 힘들어. 내가 힘들면 며느리는 뭐가 되는 거니? 어머니,
남편이 소리를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서류를 침대 옆 테이블에 두고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서 계시다가 천천히 제 침대 곁으로 오셨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울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머니, 며느리, 너 정말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협의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30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병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걸까? 육상 선수였던 그 시절의 나는 어디로 간 걸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게 내 인생의 끝인 걸까? 그때 문득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너 정말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 말이 제 가슴 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다음 날 아침 딸 수진이와 아들 민호가 함께 병원에 왔습니다. 엄마, 어제 아빠한테 들었어요. 이혼 이야기. 수진이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솔직히 걱정이 많아요. 엄마 요양병원 가면 전문적으로 케어받을 수 있잖아요. 수진아. 엄마, 저도 회사 일 바쁘고 민호도 대학원 다니잖아요. 우리가 엄마 매일 돌볼 수는 없어요. 아빠도 회사 다녀야 하고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럼 너희도 아빠 편이구나. 편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엄마 미안해요. 근데 이게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고? 나를 버리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발소리, 다른 병실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그 소리들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는구나. 그날 저녁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로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걸까?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대가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시어머니의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계셨어.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3개월 반이 지난 어느 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한빛 요양병원 알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재활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대요. 신우이 정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오빠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잖아. 그래도 계속 나가는 건데. 남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딸 수진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짜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가 편한 대로 해. 제 목소리는 작고 힘없었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네요. 다음 주부터 입원 수속 밟을게요. 신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잠깐. 어머니, 며느리 생각도 제대로 안 듣고 결정하는 거야? 어머니, 올케 상태가 이러신데 집에서 어떻게 돌봐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빛요양병원 다음 주 월요일 입원. 며칠 후 퇴원 전 하루만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조심해서. 그 말이 마치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 부엌 싱크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모든 게 제가 쓰러졌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미선아, 내 방에 있을래? 내가 짐 좀 정리할게. 응. 남편은 저를 안방으로 데려다주고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옷장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즐겨 입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옷들을 다시 입을 일이 있을까? 그때 옷장 맨 위 선반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 이사 올 때 대충 넣어뒀던 것 같은데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저 상자 좀 내려줄 수 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딸 수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요? 뭔데요? 그냥 오래된 거. 수진이는 상자를 내려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메달이 있었습니다. 1998년 전국체육대회 육상 800m 금메달. 25살 박미선의 마지막 영광이었습니다. 손으로 메달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 내가 이렇게 달렸었지. 무릎 부상 전까지는 국가대표 후보였는데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트랙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숨이 차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때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분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거지? 왜 가족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는 거지? 그때의 나는 어디 갔지? 메달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메달의 테두리가 파고들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뭐 보고 있어? 어머니, 이거 제가 옛날에 육상선수였을 때 받은 메달이에요. 그랬구나. 나는 몰랐네. 시어머니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오셔서 메달을 보셨습니다. 금메달이네. 대단했구나, 며느리.
이제는 옛날 이야기예요. 쓸모없는 과거죠. 쓸모없는 과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며느리, 그때 너는 포기했니? 네. 다쳐서 넘어졌을 때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았어? 아니요. 다시 일어나서 달렸어요. 그럼 지금은 왜 포기하려고 해? 시어머니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그때는 젊었고 치료하면 나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 다친 건 매한가지야. 다만 내가 포기할 거냐, 안 할 거냐의 차이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나한테 시간 좀 줘. 일주일만. 일주일이요? 응. 요양병원 가기 전에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줘.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고마워, 며느리. 내일부터 시작하자. 무엇을요? 그건 내일 알려줄게.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가셨습니다. 다친 후 저는 다시 메달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시어머니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걸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메달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그때 트랙 위를 달릴 때의 햇빛처럼. 그날 밤 남편은 2층 서재에서 잠을 잤습니다. 내일 회사 서류 정리해야 해서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일주일 후에는 뭐가 달라질까? 확신은 없었지만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포기가 아닌 가능성, 절망이 아닌 희망.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떴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며느리, 일어났어? 준비됐어? 네, 어머니. 그럼 나 따라와. 지하 창고. 휠체어를 타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경사로를 천천히 내려갔고 먼지 냄새가 나는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운동 매트와 아령, 그리고 벽에 기대어 있는 평행봉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40년 전에 쓰던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때 혼자서 여기서 재활했어. 아무도 몰래. 매일 밤마다. 시어머니는 벽 한쪽을 가리키셨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나무 지팡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늘 들고 다니시는 그 지팡이와 똑같은 것이 하나 더. 며느리, 이제 시작해보자.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 어머니, 나는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의 손이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트랙 위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던 그때의 나처럼. 이번에도 반드시 일어서고 말겠어. 창고 작은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2개의 낡은 지팡이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첫 번째 재활 훈련은 그날 밤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잠든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방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며느리, 준비됐어? 천천히 내려가자. 네, 어머니. 휠체어를 타고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길. 경사로를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저분도 혼자 해내셨다면 나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작은 전등이 켜져 있었고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앉아봐. 내가 내 다리 좀 볼게.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만지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제 허벅지와 종아리를 천천히 훑쳤습니다. 근육이 많이 빠졌네. 3개월 동안 안 쓰니까. 네. 감각도 없어서요. 감각은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어. 일단 근육부터 살려야 해. 시어머니는 낡은 가방에서 타월과 오일을 꺼내셨습니다. 매일 밤 마사지부터 시작할 거야. 혈액순환이 되어야 근육이 살아. 그렇게 첫 번째 밤의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묵묵히 제 다리를 마사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힘드시면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으신 채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네. 30년 동안 너한테 차갑게 대했잖아. 며느리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생각했어. 내 희생을, 내 헌신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며느리. 나도 그랬거든. 어머니도요? 응.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 차갑게 대해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데 나는 또 똑같이 너한테 했어. 시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시고 창고 벽에 걸린 지팡이를 바라보셨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다쳤을 때 시아버지는 나 돌보는 게 귀찮다고 외도했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쓸모없게 됐다고 했고. 어머니, 그때 나는 혼자였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이 창고에서 혼자 기어서 재활했어.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을 때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 일하라고 했지. 그 후로 나는 마음을 닫았어.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차갑게 살았어. 그게 살아남는 방법인 줄 알았거든. 시어머니는 다시 제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그때의 내가 보이더라. 혼자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모습이. 어머니, 며느리, 나는 내가 나처럼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나처럼 마음을 닫고 차갑게 사는 거, 그건 진짜 인생이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 그 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비밀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자정 너머 저는 휠체어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고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함께 하셨습니다. 첫째 날 다리 마사지와 스트레칭, 둘째 날 상체 근력 운동, 셋째 날 평행봉을 잡고 몸을 지탱하는 연습, 매일 밤 2시간씩 시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감각 없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려니 온몸에 땀이 흘렀고 상체만으로 몸을 지탱하려니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평행봉을 잡고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다리는 여전히 감각이 없었고 시어머니께서 다리를 받쳐주셔야 했지만 잘했어, 며느리. 이제 시작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시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분명히 할 수 있어. 그날 밤 창고를 나서면서 시어머니께서 벽에 걸린 지팡이를 내려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 거야. 어머니의 지팡이를요? 아니, 이건 내가 40년 전에 쓰던 게 아니야. 그때 2개를 만들었거든. 언젠가 나처럼 힘든 사람이 나타나면 주려고. 낡은 나무 지팡이.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표면. 그걸 손에 쥐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날이 올 거야. 나처럼. 2주일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재활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2층 계단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어머니, 이 시간에 왜 깨어 계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재빨리 대답하셨습니다. 아, 민호야. 할머니가 잠이 안 와서 엄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이 시간에요? 그것도 지하에서요? 민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물건 정리하시려고 해서 내가 도와주고 있었어. 제가 얼른 거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럼 주무세요. 민호는 화장실로 향했고 저희는 서둘러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누워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 뻔했네. 만약 민호가 창고까지 따라왔다면.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왜 숨어야 하지? 내가 다시 걷기 위해 노력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가족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곧 답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이미 저를 포기했으니까요. 제가 요양병원에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된 후에 그때 가족들 앞에 서는 거야. 3주일째 드디어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몸을 지탱하는데 왼쪽 발가락 끝에서 뭔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래, 며느리? 발가락이 느껴져요. 정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움직여봐. 발가락 움직여봐. 저는 온 힘을 다해 발가락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정말 미세하게 발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움직였어. 어머니, 움직였어요. 그래, 잘했어, 며느리.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2 사람 모두 울고 웃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 의사가 불가능하다던 그 감각. 작은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였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께 받은 낡은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지팡이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날이 정말 올까? 시어머니처럼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날이 올까? 그때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요양병원 가. 그럼 나도 좀 숨통이 트이지. 그래, 알아.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내 인생도 있는 거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했지. 그때까지 나는 반드시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 적어도 혼자 서는 것까지는 해낼 거야.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나무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손길처럼, 마치 응원하는 목소리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4주일째 재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발가락에 이어 발목에서도 미세한 감각이 돌아왔고 평행봉을 잡고 몇 초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걷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일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조급해하지 마.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어머니, 모레면. 알아. 나도 알아.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재활은 평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다리를 움직이려다 평행봉에서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조심해.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창고를 나서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사실 내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시어머니는 창고 문을 다시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석진 곳에 낡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먼지를 털고 상자를 여니 오래된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40년 전 내가 다쳤을 때 일이야. 시어머니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때 시아버지가 날 버리려고 했어. 이혼 서류도 준비했지. 어머니, 근데 말이야, 그때 내가 알게 된 거야. 시아버지가 외도한 여자가 바로 내 친구였다는 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 내가 다쳤다고 병문안 온다며 매일 왔던 그 친구가 사실은 시아버지랑 그러고 있었어. 어머니, 그런 일이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어. 둘이서 순옥이는 이제 못 걷는다니까 빨리 정리하자고 속삭이는 소리를. 시어머니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40년 전 날짜가 적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절대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혼자 재활을 하신 거군요. 응. 매일 밤 여기서 기어서 울면서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창고를 걸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시아버지 앞에 나타났지.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면서. 그 후로는요? 시아버지는 그 여자랑 관계를 끊었어. 아니, 끊을 수밖에 없었지. 내가 다시 일어섰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후로 사랑이 뭔지 몰랐어. 남편을 용서할 수도 다시 믿을 수도 없었어. 그냥 차갑게 살았어. 그게 아드님한테도 영향을 미친 거군요. 그래. 태준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어.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 아버지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내가 태준이를 제대로 못 키워서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왜 저를 쉽게 버리려 했는지, 왜 아내가 아플 때 외면했는지. 어머니, 그럼 혹시, 응, 태준이도 지금 밖에 여자가 있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 라고요? 2주일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태준이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듣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회사 후배래. 32.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 했구나. 며느리,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서둘러 저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했는지. 며느리, 저를 정리하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거였네요. 아버님처럼. 손에 쥔 지팡이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헌신의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때 친정 돈으로 빚을 갚아주고 아이들 키우느라 육상선수의 꿈을 포기하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명절마다 홀로 준비했던 그 세월의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 그래서 더더욱 내가 일어서야 해. 저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해. 그게 저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야. 복수? 라고요? 응.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 그게 진짜 복수야.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어 있던 또 다른 지팡이를 짚으셨습니다. 나는 이 지팡이를 40년간 짚었어.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너도 그렇게 해. 두 개의 지팡이가 창고 어둠 속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마치 두 세대의 여자가 함께 싸워온 흔적처럼.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32 회사 후배라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나를 정리하고 싶었던 거구나.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미련 가질 필요가 없네. 이제 정말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네. 손에는 시어머니께 받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나무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40년 전 시어머니의 분노와 의지가 스며 있는 듯한 나무.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일이면 요양병원 가는 날이야. 준비 다 됐지? 응. 그럼 오늘 집에서 마지막 밤 편히 쉬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짐을 보내는 것처럼.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좋아. 내일이라고 했지. 내일 아침까지 나한테 시간이 있어. 오늘 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날 밤 마지막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창고에서 평소보다 더 오랜 시간 훈련했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목표가 하나 있어. 네, 어머니. 지팡이를 짚고 세 걸음. 세 걸음만 걸어보는 거야. 세 걸음이요? 응. 혼자서. 시어머니는 제게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평행봉 옆에 섰습니다. 오른손에는 지팡이, 왼손에는 평행봉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평행봉에서 손을 떼고 지팡이에만 의지해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천천히 왼손을 평행봉에서 뗐습니다. 온몸의 무게가 오른쪽 지팡이에 실렸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제 한 걸음.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다리. 하지만 의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잘했어. 한 번 더. 두 번째 걸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만 더. 세 번째 걸음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 넘어지려는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세 걸음 걸었어. 넌 해냈어, 며느리.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던 그 일을 4주일 만에 해냈습니다. 창고를 나서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내일 아침을 기대해. 네, 내일 아침 내가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걷지 못하는데 완벽할 필요 없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기억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아무도 너를 짐 취급하게 두지 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견뎌온 나무. 내일이면 저도 이 지팡이를 짚고 가족들 앞에 설 것입니다. 내 다리로, 내 의지로,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할 것입니다. 내일 모든 게 바뀌어 요양병원 입원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차갑고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반영하는 것처럼 새벽 5시 저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께 받은 낡은 지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여줘야 해. 내가 다시 일어섰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세 걸음밖에 걷지 못하는데 가족들 앞에 설 수 있을까? 6시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선아, 일어났어? 9시까지 요양병원 가야 해. 준비 시작해. 알았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덤덤했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곧 신우이 정혜숙도 도착했습니다. 옳게, 짐은 다 쌌어?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뭘. 내가 도와줘야지. 신우이는 제 방에 들어와 짐을 뒤적였습니다. 마치 저를 빨리 보내고 싶은 것처럼. 7시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 식탁에 모였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아이들 수진이와 민호, 그리고 신우이까지. 저는 휠체어에 앉아 식탁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엄마, 요양병원 가면 전화 자주 할게요. 딸 수진이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래. 엄마, 거기 시설 좋대요. 걱정 마세요. 아들 민호도 거들었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엄마를 위한 거다. 이게 최선이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두 보였습니다. 안도감. 짐을 덜어내는 안도감이. 자, 다들 밥 먹어. 시간 얼마 없어. 남편이 서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잠깐. 어머니, 밥 먹기 전에 며느리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이야. 손에 쥔 지팡이가 땀에 젖었습니다. 가족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저 휠체어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선아.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엄마, 설마 무리하신 거 아니죠?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저는 천천히 휠체어 팔걸이에 손을 짚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옆에 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천천히. 내가 할 수 있어.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섰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서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세상에. 가족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걸어볼게요. 한 걸음, 지팡이를 짚고 오른발을 내딛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두 걸음, 왼발을 앞으로.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세 걸음, 오른발을 다시. 그런데 네 번째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지팡이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쾅!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미선아, 엄마, 남편과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저를 일으켜 세우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미선아, 정신 차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신우이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이러니까 요양병원 가야 한다는 거잖아. 누나,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민호가 항의했지만 신우이는 계속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지. 올케가 혼자 생활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거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모 말이 맞아요.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요양병원 가서 전문가들한테 배워야 해요. 딸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미선아. 내가 노력한 건 알겠는데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남편마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가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들 입 좀 다물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다물라고 했어. 너희는 며느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4주일 동안 매일 밤 혼자서 얼마나 아파하며 재활했는지 알아. 4주일이요?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너희가 모두 잠든 밤마다 며느리는 지하 창고에서 혼자 다시 일어서려고 피눈물 흘렸어.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도왔어. 어머니가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며느리가 너희한테 버림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히 너, 태준아.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노려보셨습니다. 내가 밖에 여자 있는 거 나는 다 알아. 순간 식당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설마.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입 닥쳐. 회사 후배 32 여자. 내가 다 알아. 남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오해야. 어머니, 오해?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까지 있는데?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빠, 진짜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한 거야?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하려는 거잖아.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 너희 부자가 똑같아.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선아, 나는. 남편이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미선아, 오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30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빠 사업 실패했을 때 친정 돈으로 빚 갚아준 것, 아이들 키우느라 제 꿈 포기한 것, 시어머니 모시고 명절마다 혼자 준비한 것. 그 모든 게 오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아니야, 미선아. 이제 그만하세요. 전 지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나무 지팡이. 40년 전 시어머니의 고통을 견뎌낸 그 지팡이. 그리고 4주일간 제 희망이었던 그 지팡이. 손을 뻗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벽에 던졌습니다. 쾅! 지팡이가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 못하겠어요.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도,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이 모든 게 이제 지쳤어요. 며느리,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포기하지 마.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어머니, 전 더 이상 못해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너무 아프고 힘들지. 근데 며느리,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조금만 더. 전 이제 정말 조금만 더야. 내가 4주일 동안 견딘 그 시간이 헛되면 안 돼. 시어머니도 우셨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위로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한참을 운 후 시어머니께서 바닥에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 오셨습니다. 며느리, 이거 봐.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1984년.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새긴 글씨였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 때 이 글씨를 보며 버텼어. 며느리, 너도 이제 이 지팡이의 주인이야.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일어서 봐. 제발. 저는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손때 묻은 나무, 40년의 세월을 견뎌온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새겨진 다짐. 포기하지 마라.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아침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지팡이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한 번만 더 일어서는 거야.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 며느리. 천천히.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섰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족들은 숨죽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제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비록 넘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취소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도 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멍하니 앉아만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정혜숙은 그날 이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재활을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며느리, 밥은 먹었어? 네, 어머니. 거짓말.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시어머니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오셨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먹어. 힘없으면 재활도 못해. 이틀째 되던 날 딸 수진이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응. 수진이는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매일 밤 혼자서 재활하고 있을 때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친구들 만나느라 바빠서 엄마 생각을 안 했어요. 괜찮아.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희를 위해 사셨잖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도 엄마는 밤새 옆에 있어 주셨어요. 그랬지. 제가 대학 입학하고 처음 혼자 자취할 때도 엄마는 매주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가 다치셨을 때 뭘 했어요? 병문안도 제대로 안 가고 요양병원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아,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딸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나누는 진짜 대화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들 민호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할 말 있어요. 민호는 평소와 달리 눈을 붉게 충혈시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육상 선수였던 거 저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구나. 1998년 전국 체육대회 금메달. 엄마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민호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제가 트랙 위에서 달리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셨어요. 국가대표 후보였다면서요? 그건 오래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지금도 대단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주일 동안 혼자서 재활하신 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몰랐어요. 민호야,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저도 아빠 편에 서서 엄마를 요양병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있어요. 엄마를 믿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엄마가 할 수 있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재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민호는 매일 제 재활을 도와줬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걸을 때 옆에서 받쳐주고 다리 스트레칭을 도와주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평행봉만으로 10걸음을 걸었습니다. 엄마, 됐어요. 10걸음 걸으셨어요. 민호가 환호했습니다. 잘했어, 며느리. 시어머니도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남편은 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방문 앞을 서성이다가 다시 돌아가는 발소리를 저는 매일 밤 들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남편이 마침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선아, 들어가도 될까? 문 열려 있어요. 남편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거지? 상자를 열어보니 제가 육상선수 시절 받았던 메달들과 트로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다락에 처박아뒀더라. 너한테 미안해서 오늘 꺼내왔어. 남편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정말 미안해. 나는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나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내가 내 사업 실패했을 때 친정 돈으로 빚 갚아준 것도, 아이들 키우느라 내 꿈 포기한 것도, 시어머니 모시고 명절마다 준비한 것도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랬죠. 근데 정작 내가 다쳤을 때 나는 널 버리려고 했어. 짐이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정말 인간 쓰레기야. 남편은 제 발밑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그 여자, 회사 후배는 이미 정리했어. 아니, 처음부터 아무 관계도 아니었어. 그냥 내가 다쳤을 때 도망치고 싶어서 만난 거였어. 저한테서 도망치고 싶었다고요? 응, 나는 겁쟁이야. 아내를 돌볼 자신이 없어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비겁하게 도망치려 했어.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빠, 나도 알아.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다는 거. 근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한참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하지만 동시에 저를 가장 깊이 배신한 사람. 오빠,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 당연하지. 지금은 제가 저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오빠한테 기회를 줄지, 이혼을 할지는 제가 다시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된 후에 결정할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얼마든지. 남편은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께 받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 지팡이 없이도 걷는 것. 그것만 해내면. 2주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양쪽 다리 모두에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팡이 없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올라오시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니, 저 걸어요. 지팡이 없이 걸어요. 세상에. 며느리,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남편, 수진이, 민호 모두 복도에 섰습니다. 엄마, 진짜 걸으시는 거예요? 응, 수진아. 엄마 이제 걸을 수 있어.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틀거렸고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걸었습니다. 내 다리로, 내 힘으로, 아무의 도움 없이. 엄마,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남편은 멀찍이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팡이 없이 식탁에 걸어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옆자리에 앉으시며 손에 쥐고 계시던 당신의 낡은 지팡이를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저도 제 지팡이를 그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낡은 나무 지팡이. 40년의 세월 차이를 두고 두 여자가 똑같은 고통을 이겨낸 증표. 저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엄마, 저희는 엄마를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너희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알아.
하지만 괜찮아. 나는 너희를 탓하지 않아. 이제는 저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박미선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어. 미선아. 근데 이제는 달라. 이제는 내가 나로 살고 싶어.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잘 생각했어, 며느리.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간 차갑기만 했던 고부관계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저는 당분간 오빠와 떨어져 살고 싶어요. 그래, 당연하지. 이혼은 아니에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저를 찾고 싶어요. 알았어, 미선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운동이요? 응. 재활 운동을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나처럼 다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걸.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며느리.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엄마.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는 지하 창고에 마지막으로 내려갔습니다. 2개의 지팡이를 들고, 며느리, 이제 여기 올 필요 없겠네. 네, 어머니.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말이야. 시어머니는 벽에 2개의 지팡이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 지팡이들은 여기 그대로 둘 거야. 언젠가 또 다른 여자가 우리처럼 힘들어할 때 이 지팡이들이 그 여자한테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두 사람은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40년과 2달. 2세대의 여자가 똑같이 걸었던 길.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걸었던 그 길. 며느리 수고했어. 정말로. 어머니도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고부.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고통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 창고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2개의 지팡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를 배웅하는 것처럼, 마치 다음 여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박미선의 시작. 계단을 올라가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도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고 제 인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52살에 처음 맞이하는 독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짓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 것.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였기에 혼자만의 시간은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이 낯설면서도 소중했습니다. 재활운동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인터넷 강의를 듣고 주말에는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52살에 새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그 고통을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주 한 번씩 제 원룸을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늘 반찬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며느리, 혼자 살면 밥 잘 안 먹잖아. 내가 만들어 왔어.
어머니, 괜찮은데요? 제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 말과 함께 건네주시는 따뜻한 음식들. 이제는 진짜 어머니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제 재활 자격증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 부분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 똑똑하네. 엄마가 더 대단하시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는 거. 민호는 제가 운동할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줬습니다. 엄마, 오늘 3km 걸으셨어요. 대박. 그래, 엄마도 몰랐네.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1km만 걸어도 힘든데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엄마와 자식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선아,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왔어. 근데 지방으로 발령이래.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거절했어. 아이들이 여기 있고 너도 여기 있으니까. 오빠 인생인데 오빠가 선택하세요. 저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어요.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어. 오빠, 알아. 쉽지 않다는 거. 근데 나는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 하지만 적어도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담담히 제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재활운동 지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을 임대해 센터를 열었습니다. 희망재활운동센터. 문패를 달던 날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모두 와주었습니다. 남편도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 축하해. 정말 대단해.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내 힘으로. 시어머니는 큰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개업 축하금이야. 어머니,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요. 받아. 내 마음이야. 봉투를 열어보니 돈과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40년 전 나도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었지. 그래서 그냥 참고 살았어. 근데 너는 달라. 너는 진짜로 새로 시작했어. 그게 나는 너무 자랑스럽고 부러워. 며느리,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랑해, 며느리.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특별한 것을 걸어두었습니다. 2개의 낡은 나무 지팡이.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것과 제가 4주일 동안 의지했던 것. 그 아래에 작은 명패를 달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박미선 드림. 첫날 3명의 회원이 등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50대 여성, 뇌졸중 이후 재활 중인 60대 남성, 그리고 허리 수술 후 걷기 힘들어하는 40대 여성. 모두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도 다치셨던 거예요? 50대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그럼요.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센터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입구에 걸린 2개의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견뎌온 나무. 두 세대의 여자가 똑같이 의지했던 나무.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52살에 맞이하는 새 인생. 늦었다면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인생이니까요. 1년 후 센터는 15명의 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7명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과 웃음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며느리, 오늘 너한테 줄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내가 40년 전에 쓴 일기야. 재활하면서 쓴 거. 일기장을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로 시어머니의 고통과 희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3월 5일. 오늘도 걷지 못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일어선다. 1984년 6월 20일. 오늘 새 걸음 걸었다. 눈물이 났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할 수 있다. 며느리, 이걸 내 회원들한테 보여줘. 그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어머니,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감사하지. 너 때문에 나도 과거를 용서할 수 있었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며느리, 우리 잘 해냈어. 정말로. 네, 어머니. 우리 정말 잘 해냈어요. 두 사람은 센터 입구의 두 지팡이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들은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여자의 의지였고, 희망이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어느 봄날 오후 센터에서 재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참 아름답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시어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저는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었겠죠.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박미선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박미선입니다. 53, 재활운동 지도사, 희망재활운동센터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선 여자.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 배신이 있었기에 진짜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손을 들어버 꽃잎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봄의 감촉. 나는 다시 걸을 수 있어. 나는 나로 살 수 있어. 나는 행복해.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오롯이 저만의 공간. 거실 한쪽에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 육상 선수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 며칠 전 민호가 선물한 제라늄이었습니다. 엄마, 이 꽃은 생명력이 강하대요. 엄마처럼요. 민호의 말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며느리, 저녁 먹었어? 내일 오후에 내가 갈게. 김치 담갔으니까 좀 가져다 줄게. 잘 자. 따뜻한 문자를 읽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내일 봬요. 어머니도 푹 주무세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 침대에서 처음 혼자 잠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을까?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제 선택으로, 제 속도로 제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이 센터를 찾아올까? 내일은 또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3 박미선. 다시 일어선 여자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내일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도 걸을 수 있는 그 하루가.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은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으시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기억이나 마음속 깊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